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상담 실무 강의를 맡은 전미숙입니다. 네, 사회복지 상담 실무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는 이제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강 강의의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상담 관계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비에스텍의 관계론의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간략한 사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사회복지 상담의 종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상담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 상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사회복지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과 플러스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웰페어라고 해서 안녕의 상태죠.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이죠.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서 클라이언트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회복지를 할 때에는 개인에게는 우리가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과 또 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활동이 사회복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담 영역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상담 영역에서는 내담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상담자 또는 치료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면담과도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와 상담이 만나서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하는 큰 영역의 하나의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가정, 즉 이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선 더 큰 환경 체계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환경이라는 맥락을 통해서 개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죠?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파이 관점이죠. 이 파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클라이언트의 현실 문제를 둘러싼 환경의 조정이나 중재나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복지 상담은 더구나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 그리고 그 환경 체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를 가지지 않는 이런 개인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의 영역에서는 일반 상담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거나 또는 해결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의뢰되어서 오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회복지 상담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기조차 가지지 않는 그 클라이언트도 바로 상담의 이 영역에 우리가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또 상담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그런 클라이언트들까지도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힘을 부여하는 데 많은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환경, 여러분들 보세요. 환경.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이 관점, 생태 체계 이론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상담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코디네이팅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사회복지의 인간관은 즉 환경 속의 인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 속의 인간을 반영하고 그 다음 위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과 이러한 힘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자신이 환경과 자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현장에서 일한다고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은 바로 임파워먼트 모델입니다. 환경 속의 인간, 생태체계 이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환경 속의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환경이다. 사회복지의 인간관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다 만나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또는 매 순간 우리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관을 운영하면서 매일 클라이언트와 눈을 마주하고 또 클라이언트들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기에서의 타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타인이란 바로 클라이언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이며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삶과 욕구에 대한 조건이 없는 긍정적인 인정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이든 그 클라이언트의 삶과 욕구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책임감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현장에서 대하게 되는 많은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사회적인 약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많은 모습들은 그들 자신들조차도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그 나약하고 부족하고 낮아진 그러한 삶과 어떤 욕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정에 우리는 초점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클라이언트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관심,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현장에서 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과 의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 부분도 책임감일 수 있지만 이런 헌신과 의무도 또한 책임감인데 이것은 우리가 원조 과정에서의 책임감과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맞이하는 인테이크부터 우리가 종결까지 그리고 사후 지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일관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삶에 내가 헌신하겠다.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원조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우리는 헌신과 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권위와 권한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리고 지위를 얻음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권위는 어디에서 오나요? 권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네, 2급이든 1급이든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국가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말합니다.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모든 것을 원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임해서 우리는 기관으로부터의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했는데 이 영향력은 다른 말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클라이언트에게 무작정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부터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과 일치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이고 또 순수해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직한 개방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거짓말을 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실 것 같죠? 클라이언트들 다 압니다. 우리 사람은 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진실하게 다가가는지 정직하게 다가가는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클라이언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성과 일치성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이 되겠습니다. 수용성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를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에 치일 수도 있죠. 서류 업무에 치일 수도 있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선입견을 갖고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이 들 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자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노력과 연습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에서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감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가 지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일지를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같이 공감해 주는 거.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 견뎌 오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에 깊이 내가 느끼고 또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주고 이해하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 타인에 대한 관심, 헌신과 의무, 그리고 권위와 권한, 진실성과 일치성, 수용성, 그리고 감정이입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 상담을 할 때 상담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보통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 자기 결정권, 비밀 보장, 의도적 감정 표현, 개별화,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 등이 있는데요. 비심판적인 태도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심판적인 태도와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클라이언트가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사례를 간단하게 갖고 있으면 학교에 부적응하는 문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청소년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복지 상담 장면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이 담배도 피우고 흡연도 하고 담배 흡연 같은 말이죠. 흡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옳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막 하면서 여러분 앞에 껄렁껄렁하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너는 학생인데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니?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떤 거죠? 이게 바로 비심판적인 태도에 위배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죄가 있든 또는 죄가 없든 이런 부분에서 너는 유죄야, 너는 무죄야.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욕구를 우리가 무제한으로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자기 결정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클라이언트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또는 도덕이나 법에 위배되는 결정일 때 그리고 우리 기관의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이 다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한이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밀 보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많은 비밀들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꼭 지켜야 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밀 보장은 바로 절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인 상대주의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비밀 보장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자기결정권처럼 비밀 보장 또한 제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언제? 클라이언트 자신의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성폭행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 속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어떤 그 부분에서는 긴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은 제한이 될 수 있고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나 사회복지사 자신의 권리와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충돌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기관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권리와 충돌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비밀 보장 또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앞에 왔다는 거는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힘든 상황으로 클라이언트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감정들을 끌어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감정을 다 끌어내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환기가 되는 것이고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는 치료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화라는 것은 독특한 개인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시간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내가 특별히 대우받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별화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용은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그러한 가해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움과 공포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못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클라이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단 그 사람의 그 아내를 폭행한 그 행동을 우리가 동의하거나 인정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동의와 수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원칙으로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이입, 공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공감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하게 그의 감정, 정서를 터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슬펐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표현 반응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깊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신이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감은 형성이 잘 되겠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시어머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과연 공감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감할 때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실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단지 지금 클라이언트가 많이 힘들겠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처럼 이 클라이언트도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제가 이해합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잘 견뎌왔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깊이 다루어 주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우리가 다루어 보았죠.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그리고 의도적 감정 표현, 개별화,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우리는 또 이론을 다지면서 현장에서 내가 배운 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전문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이제 사회복지 상담의 종류 영역을 간단하게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많은 상담 장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상담은 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 있고요. 집단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와 1대1의 관계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 나가는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집단 성원들 간의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지지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개인 상담할 때와 집단 상담할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의사소통과 역할, 심리, 그 다음 정서적인 유대, 가족의 규칙이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족 상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상담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상담이 무엇인지 다루었고요. 또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 사회복지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관계 원칙에서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사회복지 상담의 종류 간략하게 3가지 정도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